아산과 진천에 있던 우한 교민 366명이 주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퇴소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2명이 추가로 격리 해제된 가운데 당국은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처럼 상시 감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 대응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처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크루즈선에서 중증 환자가 속출하고 미국은 전 세기로 미국인 탑승객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 칼럼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지만 진보 인사들의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는 이 칼럼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는데 야권은 반발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의원 5명을 채워 수억 원을 더 받는 등 여야가 440억 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보수 분열에 원죄가 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오늘은 좀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격리됐던 우한 교민 중 절반이 오늘 1차로 퇴소했는데 내일은 2차 입국자들이 또 퇴소할 예정입니다. 오늘 현장 분위기는 아주 밝았다고 합니다. 우한 교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던 인근 주민들은 마지막 가는 길에도 응원한다, 축하한다는 팻말을 들고 배웅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격리시설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주민들의 이 큰 배려와 격려 덕분에 위로받았을 것 같습니다. 첫 소식은 유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간 격리 생활을 무사히 마친 우한 교민들. 개인 짐을 모두 차에 싣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우한 교민들이 머물던 임시생활시설 주변에 아산과 진천 주민들이 나와 따뜻하게 배웅했습니다. 주민들은 꽃길만 걸으세요, 건강한 퇴소를 축하드립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퇴소하는 우한 교민들을 응원했습니다. 힘든 격리 생활을 견딘 교민들을 응원하는 쪽지들도 임시생활시설 주변에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속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 마음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일상생활로 이렇게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버스에 탄 교민들은 손을 흔들며 주민들의 배웅에 화답했습니다. 웬만하면 다들 불편함 없게 지내게 해주시려고 다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45인승 버스 37대에 나눠 탄 교민들은 서울과 경기 5개 권역 거점에 내려 거주지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아산과 진천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우한 교민은 1차 전세기를 타고 입국했던 366명. 이들은 어제 실시한 코로나19 최종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일은 2차 전세기를 타고 입국한 교민 334명이 아산에서 퇴소합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오늘 1차로 퇴소한 우한 교민들이나 내일 퇴소하는 교민 중 상당수는 삶의 터전이 중국 우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한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더 많이 늘고 있고 여전히 통제되고 있어서 돌아갈 날을 기약할 수 없겠죠. 건강하게 퇴소했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던 교민들의 표정, 정은혜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입소 보름 만에 격리가 해제돼 그리운 가족 품에 무사히 안긴 교민들. 이렇게 만난 게 생전이 꿈인지 그래요. 혼자 지낼만 했어요. 조금 답답했어요. 하지만 상당수 교민들은 집과 가족, 직장 등의 삶의 기반이 중국 우한에 있습니다. 그냥 호텔에서 지낼 겁니다. 집은 우한에 있어요. 다시 돌아가실 계획이신지? 아직은 없어요. 돌아가고 싶어도 당장 갈 수가 없습니다. 중국 내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고 우한은 여전히 봉쇄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지 지금으로서는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근거지가 우한인 교민들이 국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단기 일자리 등을 좀 구할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는 자료를, 책자를 제공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한 교민은 없습니다. 일부 교민들은 격리시설에 머물며 받은 심리상담에서도 국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를 걱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우한 교민 소식 한 가지 더 보시죠. 이들은 2주간 개인별로 격리됐었기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직하면 산책하고 커피 마시는 일상이 그리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니까요. 격리 생활 후유증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태영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을 탈출한 교민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감염이었습니다. 발열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교민들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독방에서 격리된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함과 고립감은 커졌다고 합니다. 밖에 못 나가니까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나가서 산책하고 싶고 커피숍 가서 음료수도 마시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2주가 흐른 뒤 두려움의 대상은 질병이 아닌 주변의 편견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스크를 꼭 쓰고 손 소독 다닐 테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리치료를 받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어떤 편견, 또 본인 스스로가 과연 안전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주로. 일상의 불안감도 격리 스트레스 못지 않습니다. 더 무섭긴 해요. 왜냐면 제대로 된 방책도 없고 자칫하다가 진짜 모르면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지난 보름간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진행된 심리상담 건수는 3,500여 건에 달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오늘까지 닷새째 국내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남아있는 21명의 확진자 중에는 2명이 추가로 완치됐고 이 중 1명은 오늘 퇴원했습니다. 퇴원 환자가 코로나19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송민선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퇴원한 17번 확진자는 코로나19과 독감과 같다고 했습니다. 독감을 느낌으로 이제 치료를 금방 끝내서 이제 완쾌해서. 실제 기침과 발열, 오한, 인후통과 근육통 등 주요 증상이 독감과 비슷합니다. 코로나19는 독감처럼 겨울철이면 유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독감처럼 코로나19를 전국 의료기관에서 1년 내내 검사해 감염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주의보를 발령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가 음성일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랑 유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감주의보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국내에서는 닷새째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21명의 환자 중 서울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7번 환자는 퇴원했습니다. 조선대병원에 있는 22번 환자는 격리가 해제돼 퇴원 일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인 28번 중국인 여성 환자는 최근 2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일본 크루즈선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67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환자 11명의 상태는 위중하다고 합니다. 미국은 크루즈선에 있는 자국민들을 전세기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아이들이 갑판을 뛰어다닙니다. 격리된 배 안에서 침대는 트램펄린이 됩니다. 마스크를 낀 승무원으로부터 장난감을 전해받을 땐 신바람을 냅니다. We say there's like this invisible monster called the coronavirus and we can't go outside. 이 크루즈선에서 승선자 67명이 추가로 감염돼 선내 감염자가 모두 28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최소 11명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전체 확진자도 7명이 늘었습니다. 홋카이도 50대 남성은 중국 방문 이력이 없는데 감염돼 위독한 상태입니다. 도쿄에서는 전날 확인된 70대 남성과 접촉한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この方々につきましては、改めてそれぞれの現時点での情報等から、今回の個人タクシー組合支部従事者および屋形船従事者であ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미국 정부는 크루즈선에 탑승한 자국민 380명 중 증세가 없는 사람만 이르면 내일 전세기로 탈출시킬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대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대응을 잘했다고 자평했는데 민심이 신경 쓰였긴 한가 봅니다. 하지만 우한의 실상을 폭로해온 시민 기자가 또 실종된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불신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6,492명, 사망자는 1,523명을 기록했습니다. 那么当前湖北和武汉的疫情防控工作可以说到了是最吃紧的时候，也是一种焦灼对垒的状态。 중국 정부는 발원지 후베이성에서 전시 통제 지역을 늘리고 수도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시민들은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지도부 회의에서 전염병 대응 방식을 개선해 공중보건 응급관리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철저한 방역 조치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는 자화자찬에서 민심을 의식해 태도를 바꿨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한 병원 안팎의 실상을 폭로해온 의류 판매상 팡빈이 실종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변호사 출신 시민기자 천추스의 행방불명에 이어 당국의 감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처음으로 이집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다시 한국의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이곳저곳에서 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은 일자리 사업이 중단돼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고 복지관들도 문을 닫아 갈 곳을 잃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시설. 당분간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컴퓨터 교실 등 문화강좌 62개를 운영하던 이 노인종합복지관은 이달 말까지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사업 다 못 닫았잖아. 단체 하는 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못 가잖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였는데도 휴관 기간은 연장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인데 정부도 아직은 취약계층의 단체 실내 활동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청소나 급식 지원 등과 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도 전국 곳곳에서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참가자 62만여 명 가운데 20%인 12만여 명은 당장 수입이 없어졌습니다. 추후에 활동 시간을 조정을 해서 연금이 지급되어야 할 활동비는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자 지하철을 타고 온천이나 등산을 다니는 어르신들도 줄었습니다. 지하철 가면 성도 몇 있어 노래도 잘 안 다녀요. 감염 우려로 대중교통 이용을 꺼려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면서 서울 지하철 이용객은 하루 최대 100만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집안에만 있기 답답한 어르신들은 그나마 도심 공원에서 장기를 두는 것으로 소일거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농민들도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파가 풍작이라 공급은 넘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수요는 줄어 대파값이 폭락했습니다. 농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대파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트랙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대파밭을 갈아엎습니다. 1년 가까이 키운 대파가 속절없이 잘려나갑니다. 축구장 절반 면적의 대파밭은 30분 만에 흙밭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또 가져오게 돼서 참 안타깝죠. 어찌 보면은 이거 다 파 한 뿌리 한 뿌리 손이 몇 번씩 가서 이렇게 키워진 건데 참 안타깝죠. 대파 가격은 작년에 1kg당 2,000원이었지만 올해는 가격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대파를 팔아봐야 인건비도 못 건져 수확을 포기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저희 같은 경우는 750원인데
서울에서 지금 뭐 600원, 700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파는 그대로 갖다 버리는 것이고. 대파 가격이 폭락한 것은 이상 기온으로 올해 대파 생산량이 10% 넘게 증가한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외식 수요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식당에서 많이 밥 먹으려고 배달을 많이 시켜서 드시더라고요. 그냥 밥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전라남도는 대파값 안정을 위해 이번 달까지 대파 재배 면적의 10%인 359헥타르를 산지 폐기할 계획입니다. 애써 키운 대파를 갈아엎어야 하는 현실에 농민들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씨름하는 상인들을 찾아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농담이었다고 해명한 정세균 총리가 결국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또 퇴소하는 우한 교민들을 만나러 진천으로 가는 길에 과잉 의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어렵고 힘든 국민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상인들을 격려하려다 논란에 휩싸인 정세균 총리. 반가워요. 예. 그래서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좀 편하시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니까. 위축되지 말라는 뜻의 농담이었다는 해명에도 비난이 이어지자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안면이 있던 분과 자연스레 나눈 대화가 편집돼 전달되면서 생긴 오해라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는 언론 보도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 허니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총리실은 한 달도 안 됐는데 나 이렇게 짠 데는 처음 봤네. 오늘은 진천에서 격리 생활을 마친 우한 교민들을 찾았다가 과잉 의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진천에서 10km 안팎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교통신호를 통제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다는 겁니다. 총리실은 안개가 짙어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을 통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진보 학자와 이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 관계자를 고발했다가 취한 일에 대한 논란이 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 인사들이 과거에 쓰지 않았던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진보 진영 내부의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친문 진영에서는 오히려 해당 교수를 직접 신고하자고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못하면 깨어있는 시민들이 움직이자. 중앙선관위에 임미리 교수를 직접 신고했다고 인증하며 독려하는 글입니다. 임 교수의 과거 출마 경력 등을 문제 삼는 신상털기가 계속되자 진보 지식인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이 이견을 해소하는 방식은 메시지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확연히 구별되는 문주주의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로 알려진 원로 진보 지식인 홍세화 씨는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오로지 지지자에게만 해당된다며 자유한국당보다 더 배타적, 불용인의 정치 집단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없다며 민주라는 말을 능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오늘 사설에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민주당의 오만을 규탄한다고 썼습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민주당의 유권 해석 요청에 임미리 교수의 칼럼은 선거법상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다음 주 금요일 검찰총장이 빠진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면서 윤석열 총장과 또 한 번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검찰 인사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기소에 이어 2달 사이 벌써 세 번째 충돌하는 건데 인사권을 쥔 장관 그리고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 간 충돌이 어떻게 결론 날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분석했습니다. 첫 충돌은 검찰 인사였습니다. 취임 닷새 만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현 정권 수사 라인 교체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일방적 인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충돌 지점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기소였습니다. 추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며 윤 총장을 겨냥해 감찰권 발동을 거론했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의 권한에 따른 적법한 기소였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곳곳에서 분출됐습니다. 지휘 감독 수단이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 그걸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세 번째 충돌 역시 추 장관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기자회견 하루 뒤 추 장관의 협의 전화에 윤 총장은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기소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없이 전국 검사장을 불러 모아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자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염두에 둔 행보란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특정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의 이례적인 행보에 의심을 거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쪽은 검찰 개혁, 다른 한쪽은 명백한 수사 방해라며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두 사람. 또다시 확전으로 치달을지 아님 소강 상태가 될지는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 달려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이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끌어들인 원죄에 책임지겠다는 게 불출마의 변이었습니다. 사흘 전 공천 면접까지 본 김 의원이 왜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는지 최지원 기자가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딸의 특혜 채용 청탁 혐의 1심 무죄 판결 직후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달 만에 불출마로 돌아섰습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끌어들인 원죄를 책임지고 파시즘 독재를 끝장내기 위해 나를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끌어들인 원죄, 보수 우파의 분열의 원죄를 저 스스로 모두 떠안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파시즘 독재를 끝장내고 김 의원은 3일 전 공천 면접까지 봤지만 재판 등의 여파로 지역 기반이 약해졌고 가족도 상처를 받으면서 불출마를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딸아이 시집 보내는 게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김 의원의 지역구 서울 강서을에는 김 의원이 따르는 김무성 전 대표를 차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진성준 예비 후보를 이 지역에 공천하는 게 유력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이번 총선에는 두 번으로 나눠서 총 550억 원의 선거 보조금이 각 당에 풀립니다. 의석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쩐의 전쟁이라는 말도 나오죠. 어제 1차 보조금이 나갔는데 마지막 날 극적으로 5명을 만든 미래한국당이 웃었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는 호남 3당이 합치는 민주통합당이 웃을 차례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이채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운천 세부수장 의원이 합류하면서 5석이 된 미래한국당은 어제 5억 7천만 원의 선거 보조금을 챙겼습니다. 한 석 추가로 기준이 바뀌면서 2배 넘는 보조금을 받은 겁니다.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다음 달 선거 보조금 지급일 전까지 20석으로 늘려 더 많은 보조금을 챙길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의원 17명의 바른미래당에 지급된 보조금은 8억 7천여만 원. 지난 4일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며 보조금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호남 3당이 민주통합당으로 합당을 결정하면서 다음 달에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은 2020년 2월 17일 합당한다. 다음 달 보조금은 440억 원으로 어제 지급액의 4배나 됩니다. 절반은 20석이 넘는 교섭단체에 먼저 배분되는데 민주당과 신당인 미래통합당, 양당만 20명 이상일 경우 110억씩 지급되고 20명 이상 정당이 3개일 경우 73억 원씩, 4개일 경우 55억씩 가져갑니다. 나머지 금액은 의석수에 따라 모든 정당에 배분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민주당이 칼럼 관련 고발을 취하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총선을 2달 앞둔 시점이어서 민주당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데 고발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길래 이해찬 대표가 고발하는 걸 몰랐다는 건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당내 분위기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반장인 정치부 홍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홍 기자. 일단 이해찬 대표가 고발자 명의로 돼 있는 건데 이해찬 대표는 지금 고발하는 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고발을 주도한 겁니까? 이해찬 대표 명의로 고발한 게 맞고 이 대표가 몰랐던 것도 맞습니다. 당대표 도장은 찍었지만 따로 보고는 안 했다. 언론 대응이라서 대변인단에서 추진했다는 게 이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수석 대변인인 홍익표 의원이 책임자인 거죠. 홍 수석 대변인이 고발을 주도했고 이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변인실에서 고발을 하고 이 대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는 건데 이 대표가 굉장히 화를 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신문 칼럼을 갖고 뭐하러 이렇게 고발까지 했느냐며 대변인단을 질타했다고 합니다. 그 직후 기자들과 만났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윤호중 사무총장도 이제 취하했으니 끝내자, 더 설명할 게 없다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피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유감 표명 문자를 보낸 게 전부잖아요. 근데 좀 더 책임 있는 사람의 직접적인 사과가 있어야 이번 상황을 매듭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해찬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 철회를 지시하면서 쿨하게 사과하라고 했다는데요. 정작 그 뒤에 나온 민주당 입장문에는 뒤끝 장렬이라는 비판을 받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홍익표 대변인이 직접 썼다고 하는데요. 한 최고위원은 대표가 정리하라고 했는데도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라면서 오늘이라도 대변인이 나서서 간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익표 대변인은 오늘 하루 종일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칼럼이 진보 매체인 경향신문에 실렸고 그걸 고발하면서 진보 진영에서 일제히 문제를 삼으면서 후폭풍이 커진 거잖아요. 지금 내부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고발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과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이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 쪽 사람도 아닌데 왜 진보 분열로 보느냐면서 언론에 불만을 제기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현장 민심일 텐데 당장 선거를 뛰는 당의 후보들, 의원들 이 위기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직접 바닥 민심을 접하는 후보들은 이 가슴속이 타들어갑니다. 당장 이낙연 전 총리는 고발 사실이 알려진 당일 밤에 당의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이 수도권의 한 의원은 부동층으로 판가름이 나는 수도권 선거에서 대형 악재가 터졌다면서 답답해했습니다. 또 서울 지역의 한 의원도 총선을 앞두고 이게 웬 헛발질이냐며 푸념을 했습니다.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당이 고전할 수 있다 이런 처음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현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이 45%,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지원론은 43%였습니다. 이 추세를 보면은 지난달 49% 대 37%에서 그래프가 크게 꺾여서 역전된 겁니다.
네, 총선이 오늘로 딱 이제 2달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얼마나 갈지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집권 여당이 오만하다는 인식은 상당히 악재지만 아직 극복할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당내에서도 재빨리 자성론이 나온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죠.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중국에 가려던 킹크랩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가격이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뉴스 많이 접하셨죠.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킹크랩을 먹을까 해서 마트나 시장을 찾는 분들 많을 텐데 대부분 실망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권용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수상 코너에서 손님과 직원이 옥신각신합니다. 그제부터 킹크랩 반값 행사를 열고 있는데 매장 문을 열자마자 동이 나버린 겁니다. 이 대형마트가 꽃게보다 싸다며 내놓은 킹크랩 행사 물량은 20톤, 약 10,000마리 정도입니다. 행사 기간과 매장 수를 감안하면 일일 판매량은 매장당 10여 마리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1시간씩 줄을 서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소비자도 많습니다. 수산시장에서도 값이 저렴해졌다는 킹크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상인 탓을 하는데 상인들이 이러면 안 되죠. 좀 진실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상인들은 억울함에 속만 끓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수요가 몰리면서 불과 며칠 새 킬로그램당 2에서 3만 원이 훌쩍 뛰어버린 겁니다. 저희도 내일 단가가 10,000원 조금 근사치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이 단가가 더 안 떨어지는 게 내일도 공급 못 받고 모레도 공급 못 받고 글피도 못 받아요. 네, 답답하죠. 코로나19가 몰고 온 반값 킹크랩. 소비자도 판매자도 답답하기만 한 반짝 해프닝이 됐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졸업과 입학식을 생략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작고 조촐하지만 탈북 청년들의 새 출발을 위한 졸업식이 열린다고 해 성민혁 기자가 가봤습니다. 검은색 가운을 입고 학사모도 눌러써 봅니다. 셀카를 찍고 또래 친구와 웃고 떠드는 모습은 여느 졸업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강송철 씨는 한국에 온 지 2년 만에 탈북 대안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되게 두근거려요. 보호막에서 벗어나서 진짜 한국으로 온 그 나의 씨앗이 진짜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간호사가 꾸민 김진영 씨도 장래 희망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맨날 도움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공부해서 저도 누군가에 도움 주는 사람, 네 그렇게 되고 싶어서. 이번 졸업생은 12명. 모두 대학 진학과 자격증 취득의 꿈을 이뤘습니다. 탈북으로 학업 시기를 놓쳐 공부가 낯설었지만 새로운 삶이 절실했습니다. 북한은 되게 세습적이고 되게 번거로운 사회가 좀 있잖아요. 부모의 직업을 자식이 물려받아야 되고. 교사와 자원봉사자 50여 명은 졸업 후에도 학생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대학의 학과장 교수님을 찾아가서 뵙고 우리 졸업생들이 한 사람도 중도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한국 땅에서 홀로 서기 위해 탈북 청년들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남북사랑학교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김양호 컷오프 예산보다 많다입니다. 예, 이제 미래통합당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당명은 정식으로는 월요일 날 바뀝니다. 월요일 날이요? 네. 자, 그럼 아직은 자유한국당이라고 해야겠군요. 김용호 이제 공천위원장이 이제 쇄신 공천을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크게 뭔가 물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제목을 보니까 결단이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한국당의 이번 공천의 핵심은 현역 물갈이 폭파 대상입니다. 누구를 배제할지 또 어떤 지역에 칼을 댈지 판단할 중요 물건들이 이미 김 위원장 손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의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말 이제 물갈이 판갈이가 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 물갈이, 판갈이 저건 뭐 그냥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뭔가 패를 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뭔지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그 패를 설명드리기 전에요. 우선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컷오프 기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장과 다른 공관위원들 그리고 당직자 등을 다양하게 취재해 봤는데요. 컷오프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낮은 경우가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의정활동평가와 언행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재작년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우세 지역에서 패한 의원들도 컷오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을 보면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근거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까? 네, 첫 번째 무기로 볼 수 있는 것은 현역 의원 여론조사 결과 문서입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PK와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해서요. 외부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결과가 지난 12일에 김영호 위원장에게 전달됐습니다. 현재 밀봉된 상태로 전달된 여론조사 결과는요. 현재까지 김 위원장만 들여다봤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바로 전현직 원내대표 4명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의원 개개인 의정평가표입니다. 김 위원장은 원내대표들의 평가가 대체로 일치하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들이 직접 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평가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근데 누구를 컷오프해야 할지 이제 김 위원장이 결심이 섰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김 위원장은 컷오프 대상이 생각보다 꽤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 개개인의 인생을 처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일이라서 어떻게 공개할지 고민스럽고 괴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다 해서 이 꽤라는 표현, 그러니까 예상치를 뛰어넘는 컷오프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김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과거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목적이 승부가 있습니까? 당의 신고에 대해서 지금 죽기를 좋게 예, TK와 PK, 서울 강남권 등 한국당 강세 지역의 현역 의원 상당수가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게 나와서 컷오프 대상이 예상치를 웃돌 거라는 이야기가 공관위 안팎에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당 지지율이 워낙 높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현역 의원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TK 지역에서도 구체적으로 컷오프 대상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김광림, 강석호, 김재원 의원 등 3선 의원 3명 중 2명은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3명의 재선 의원과 12명의 초선 의원도 절반 가까이가 당 지지율과 개인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낮았다는 후문입니다. 자, 그러면 부산, 경남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불출마 의원을 제외하고는 6명의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4선의 유기준, 3선 유재중, 이진복 의원 등이 있는데 2명의 재선 의원도 있습니다. 이 중에 각각 1명 정도가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남과 울산 역시 불출마를 제외한 12명의 현역 의원 중에서 절반 정도가 당 지지율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산, 경남보다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더 높을 텐데 그러면 의원 지지율도 차이가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네, 강남과 서초, 송파 지역 역시 대부분 당 지지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황교안 대표와 김 위원장이 인재로 새로 영입한 인사들이 집중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서초 갑에서만 3선을 한 이혜훈 의원의 거치가 관심입니다. 공관위에서는 수도권 험지에 재배치하는 것도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이 좀 난 분들은 수도권의 험지에 전면 배치하겠다 이게 지금 당의 구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컷오프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 취재를 종합해 봤는데요. 추가 공천 접수자 면접이 20일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인 21일이 유력합니다. 예, 21일 잘 지켜봐야겠군요.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김형호 컷오프 예상보다 많다는요. 금요일에 칼바람으로 하겠습니다. 예, 뭐 20대 국회에 대한 민심이 아주 차갑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도 고민이 클 텐데 옥석을 잘 가리는 작업이 아주 중요할 듯합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 물음표만 준비했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류병수 기자였습니다.
네, 조선 최고의 명필인 추사 김정희의 걸작 120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자나 서예는 생소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 속에 담긴 예술성을 최은정 기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감상해 보시죠. 계산무진, 개자의 삼수변은 곡선으로 물이 흐르는 모양을, 산에는 한 획을 더해 산의 모양을 갖췄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지다 아래로 뚝 떨어지는 리듬과 독특한 공간 경영으로 조형미가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마치 인쇄한 것 같은 정확한 필체부터 천진난만함이 느껴지는 글자까지 당대 중국 석학 옹방강에게 교육을 받고 제주 유배 시절을 보내는 등 추사체는 끊임없는 수련에서 탄생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걸 쓰셨구나 하는 그런 것까지도 알게 되니까 더 좋네요. 추사체는 후배 작가들의 손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조각가 김종영은 유희산매 글자에서 현대미술 큐비즘을 해석해 작품을 만들었고 추상화가 윤형근은 획을 면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생존 당시에는 정말 중국에서 그 BTS 이상의 열풍이 불 정도로 현대미술, 현대예술이 어디로 가야 될 것까지도 뚜렷하게 제시를 해놓고 간 사람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30만 명을 동원하며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추사 김정희의 작품들. 옛것을 공부하고 새로움을 창조하는 정신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거리로 간 동양인 남성. 눈을 가리고 마스크도 쓴 채 가만히 서 있습니다. 옆에 둔 팻말에는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 하나둘씩 마스크도 벗겨주고 꼭 안아도 줍니다. 이 남성은 중국계 이탈리아인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인 혐오가 번지자 편견을 갖지 말아달라고 호소에 나선 겁니다. SNS에서는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 차별적인 시선에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 도중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가 보균자인 양 손흥민을 제외한 선수들에게 마스크를 합성한 사진이 돌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항공은 기내 화장실에 한국어로만 승무원 전용이라고 써붙여 우리 국민들의 분통을 샀습니다. 피해자가 된 우리는 한편으로는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식당에는 중국인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와의 접촉도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중국인 혐오 댓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서울대는 도서관 출입문에 중국인 유학생 혐오를 경계하자는 공지문을 붙였더군요. 손흥민 선수가 조롱을 당할 때 우리도 억울했듯이 다수의 건강한 중국인들도 기피 시선에 억울했겠죠. 어쩌면 바이러스 공포를 이기는 방법 중 하나로 이 기피와 혐오를 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와는 열심히 싸우면서 정작 내 자신이 혐오 바이러스의 숙주가 된 건 아닌지 지난 20여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였습니다. 요 며칠 봄 같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부터는 겨울 날씨가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많은 눈에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전국에 비가 시작돼 내일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최고 7cm가 예보된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이렇게 눈과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되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더해져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데요. 서울은 오늘보다 17도가량 곤두박질 쳐서요. 내일은 영하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청주와 대전이 2도, 대구는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은 모레까지 오다 그치다 하겠고요. 이후에는 영하 8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